그래서 왜 말하기라고 하면 나를 돋보이게 하는 혹은 굉장히 화려하게 무언가를 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말하기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말의 진짜 가치는 공동체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게 같이 딱 이렇게 길어 올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책에서도 맑아짐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가운 얼굴이 많이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맑아짐이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최자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Love Yourself, Find Your Story라는 슬로건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스토리센터라고 하고요. 이 스토리센터는 제가 저한테 스스로 지어준 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새로운 일을 좀 찾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좀 나한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줘 보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드려요. 그래서 이 책을 또 쓰면서 책에 저자 소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일을 쭉 보면서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이지? 다시 한번 또 자기소개를 쓰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기소개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소개를 쓰면서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어떤 시간들을 통과해 왔는지 또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커리어를 시작했던 건 방송 현장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길진 않았어요. 한 1년 정도 남짓 방송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원했던 것과 달리 저랑은 너무 맞지 않는 그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전 튕겨져 나왔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굉장히 치열하게 좀 찾아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입찰 현장에서 한 9년 정도 굉장히 치열한 말하기 현장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는 일을 해왔고요. 결국에는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단순하게 말을 멋지고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구나라고 스스로 깨닫기 시작한 게 현장에서 일한 지 한 5년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국문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최인아제빵 공간에서 북토크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쁜데 누구나 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찾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해왔던 경험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바라봐주는 시간 그리고 인정해주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도 필요했고 돌아보니까 저는 오랜 시간 국문학도로 있었고 문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인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늘 말하는 그 기획의 영역 있잖아요. 뭔가 이성적으로 설득해야 되는. 근데 그 책을 읽으면 그렇게 책이 안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만의 방식으로 이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 나는 조금 인문학적인 걸 비즈니스 현장에 녹여보자라는 결심을 했고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게 막 평가를 받는 그런 자리였지만 뭔가 나만의 방식으로 조금씩 한 방울씩 인문학을 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쌓이고 지나서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만든 그 스토리 플로우를 모두가 이제 다 좋아하기 시작한 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지나서 지금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브랜딩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브랜드 스토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신기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그 플로우를 다시 돌아보면 내가 지금 왜 이 씬에 왔을까? 라는 생각이 딱 문득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딱 돌아보면 운명처럼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이따가 찾은 거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토리센터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라는 가치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프리젠터의 합성어이고요. 처음에 사실 이 이름을 만들 때는 2016년인가 2017년에 제가 팟캐스트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강제로 약간 뭔가 네이밍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처음 만들었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 이름을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았어요. 막 사람들이 여전히 스토리 젠더라고 잘못 아마 찾아보시면 잘못 오타로 기입된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막 놀리기도 하고 야 너 무슨 젠더냐 막 이러면서 연결하는 젠더냐 막 놀리기도 하고 주변 지인분들이. 그래서 어, 이 이름에 그렇게 애착이 없었는데 저도 사실은 이 이름의 덕을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주변 분들에게도 세상이나 사회가 나한테 주어진 역할이나 이름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좋아하는 이름,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름으로 나를 불러줬을 때 생기는 그 경험들을 저는 했거든요. 근데 그 변화가 너무 저한테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자신의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라고 지금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그냥 주변 사람들이 다 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정말 많이 물어보셔서 그때는 무대 위에서 하는 것이 뭔가 멋지게 로버트처럼 완벽하게 딱 하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이야기처럼 느껴져야 돼요. 이 이야기를 정말 제가 많이 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뭐 제안서를 쓰거나 아니면 발표 자료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고생을 해서 만들었는지가 무대 위에서 느껴지는 게 제일 좋은 말하기예요라고 늘상 말씀을 드렸는데 내 이야기처럼 그래서 그래 너 이야기 너 프리젠터지 너 스토리젠터 해라 그 술자리에서 만들어진 지인이 지어준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회나 세상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나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왜 그 김춘수 시인의 그쵸? 누군가가 불러줬을 때 꽃이 되었다라는 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름의 쓸모도 결국에는 누군가가 불러주었을 때 생긴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안녕하세요 스토리센터 최자영입니다라고 말했을 때와 누군가가 저한테 스토리센터 최자영님입니다라고 소개해 줄 땐 굉장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그 전에는 사실 스토리센터라는 이름으로 저를 소개하기 전에는 당연히 그냥 저의 직무, 회사에서 저의 직무였던 전문 프리젠터로 저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전문 프리젠터 최자영입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아, 말을 잘하나 보다, 저 사람은. 뭔가 무대에 서는 사람이구나. 아나운서 비슷한 일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다들 이제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근데 제가 그 다음에는 이 이름을 만들고서 안녕하세요. 스토리센터 최자영입니다. 라고 이제 제 소개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이름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궁금해 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굉장히 인상적인 이름이네요. 근데 궁금해 하심으로써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이야기라는 가치를 저는 한 번 더 말할 기회를 얻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소중한 경험이었고 이제는 사람들이 제 이름 대신 스토리젠터로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쭉 나열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브랜딩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브랜딩이라는 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굉장히 명확한 언어로 언어화하고 재정의 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계속해서 다양하게 탐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루소도 자기 정체성 탐구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서 내가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직무는 단 하나일 수 있지만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이걸 한번 쭉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도 스토리센터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쭉 펼쳐보면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벌리스트로 어떤 표현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전문 프리젠터의 일, 그리고 누군가는 저를 브랜드 스토리텔링 전문가라고 불러주시기도 하고, 또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브랜드 컨설턴트로 활동하기도 하고, 그 제가 첫 번째 책은 독립출판으로 내서 필로스토리 북스라는 출판사를
개인 출판사 또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출판사 대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두 아이의 엄마가 곧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으로 누구나 다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다양한 정체성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딱 하나의 가치로 저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앞에서 제가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 모든 게 이야기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그 빛나는 이야기를 같이 발견해주고 그걸 잘 전달하기 위해서 잘 표현하기 위해서 함께 언어화하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젠터로 저를 소개하고 있고요. 제가 이 이름을 쓴 지 벌써 한 6년, 7년이 흘렀더라고요, 시간이. 근데 하나의 그 브랜드가 되는 순간이 저는 결국에 제가 브랜딩 씬에서도 일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100번, 1000번 해도 지겹지 않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어쩌면 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오랜 시간을 견뎌온 모든 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걸 느끼진 못했는데 요즘에는 시간의 풍파를 견뎠다고 저희가 하잖아요. 그 시간을 지나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어느 날부터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의 축적이 굉장히 힘이 크구나라는 걸 제가 지금에서야 돌아보니까 굉장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행동하고 있다면 그게 결국에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커리어를 저는 확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 저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5년 차, 한 10년 차가 되면은 이 일에 대한 확장의 고민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타이틀이나 어떤 직무에 갇히지 않고 내가 어떤 뭐 기획자 혹은 AE 혹은 뭐 마케터 이런 회사에서 나한테 주어진 직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타이틀에 갇히지 않고 내가 나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저는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네, 이 챕터에도 있어요. 책 이 챕터에도 나를 위한 새 이름 짓기라는 챕터가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새로운 이름을 한번 탐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을 쭉 돌아보니까 제가 이 책을 내면서 나는 그동안 어떤 질문들을 계속해서 간직해 왔나를 돌아보면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그럼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지? 사회적으로 나는 어떤 존재로 서고 싶은 거지? 그럼 나는 앞으로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지? 계속해서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싶은데, 더 성장하고 싶은데,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사실은 이제는 알려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친구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 제일 잘하는 게 혼내는 걸 잘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되게 잘하는데 기분 나쁘지 않게 잘 혼낸대요. 그래서 저를 너무 좋아하세요. 클라이언트 분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봤더니 자기를 혼내는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정중하게 혼내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왜냐면 진짜 어른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느 날 그게 슬프더라고요. 나를 혼내는 사람이 더 이상 없구나. 그거는 나를 책임져 줄 사람도 없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스스로 이제 다 찾아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고 이걸 풀어내기 위해서 제가 계속했던 건 쓰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한 권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 문장 수집 노트를 제가 취준생 시절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저만의 어떤 습관이 됐던 것 같고요. 이 책을 딱 내기 전에 제가 이렇게 다양한 정체성을 찾았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게 뭐였냐면 그럼 나의 뿌리는 무엇일까? 네, 이 다양한 것들 중에서 진짜 나의 뿌리는 어디일까? 이거를 또 찾았어요. 그거를 열심히 찾았는데
나의 어떤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뿌리는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있거든요. 2월에 나의 다양한 정체성을 찾고 이제는 나의 기반이 되는 무엇을 찾고 있었다. 3월에 그 고민을 통해서 찾은 것은 결국 나의 어떤 밑바탕은 말이었다는 거. 이 말이라는 한 단어가 저한테 새롭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사실 제가 했던 어떤 직무를 보면 당연하게 야, 너 당연히 말하는 사람이잖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 역시 말이 과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야기라는 단어로 저를 더 소개를 했던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서 저희가 비슷한 환경에서 말하기라는 어떤 문화를 같이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말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네. 그러니까 화려한 언변, 뭔가 막 멋있는 말하기, 막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게 뭔가 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생각들이 머릿속에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역시 그랬던 거죠. 저 역시 말이라는 단어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지 못하고 어떤 내가 경험했던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편견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그 말이라는 단어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이라는 단어를 제 깊은 곳에서 이렇게 길어 올리면서 같이 길어 올린 한 문장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말하기는 공동체를 위해 존재한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말하기라고 하면 나를 돋보이게 하는 혹은 굉장히 화려하게 무언가를 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말하기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말하기의 진정한 가치는 공동체를 위해 존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사실은 나 혼자 살려면 필요 없지. 내가 혼자 살면 그냥 혼자 살면 되잖아요. 근데 말을 하는 이유는 타인과 함께 무언가를 나누기 위해서 말이라는 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말의 진짜 가치는 공동체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게 같이 딱 이렇게 길어 올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책에서도 말가짐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단어를 저도 한번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보게 됐어요. 나조차도 정말 깨닫지 못했던 내가 말하는 어떤 일터, 현장에서 늘 있었지만 나도 떨쳐내지 못했던 이 말이라는 편견을 한번 깨고 진짜 이 의미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말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굉장히 보통어이지만 그 안에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크게는 생각이란 단어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철학 혹은 가치관, 태도로서 보일 수도 있고 저는 말로써 신뢰도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말이 침묵도 저는 하나의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침묵도 하나의 말이다라는 글을 제가 썼었는데 이런 침묵 그리고 소통이라는 거 모든 게 사실은 다 말이라는 단어 하나로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이라고 하면 그냥 말을 내뱉는 순간을 말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눈을 맞추고 혹은 조용히 시간을 가지고 이런 과정들이 다 하나의 어떤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이 이제 나오기 전에 이 나다운 삶은 말하기에서 시작된다라는 문장을 보고 약간 눈물이 살짝 너무 좋아서 눈물이 살짝 맺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여러 원고를 보내고 이제 블랙피쉬 출판사에 계시는 편집자분이 저희 책의 최종 컨셉입니다 하고 저한테 탁 보낸 게 그러니까 제가 쓴 수많은 글들 중에 이제 딱 길어 올린 거죠. 근데 정말 감사한 게 그 편집자분이 저의 어떤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일상에서 쓰는 글들이나 생각들을 정말 면밀하게 보시고 지금 정말 제가 딱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길어 올려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가 결국에는 내가 타인들과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야기하는지라는 거를 이제는 안다라는 문장을 이제 꺼내주셨고 그래서 나다운 삶을 그럼 살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말하기를 해야 되는지 오늘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다운 말하기는 결국에는 나에서 공동체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약간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단단해지는 나만의 어떤 맑아짐의 시간을 가진 뒤에 그 다음에 저는 일과 삶을 사실 분리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너무 사랑하기도 하고 이따가도 이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시간의 어떤 총량으로 봤을 때 하루의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뭔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터에서 정말 배우고 깨달은 어떤 맑아짐이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터 바깥으로 나가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서 좀 이렇게 관계를 위한 다양한 관계 속에서의 맑아짐, 공동체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 하나하나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아마 각자의 어떤 현장에서 혹은 각자의 일상에서의 말하기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따가 Q&A 시간에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서 또 더 좋은 이야기들이 탄생을 하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로 좀 단단한 나를 만드는 맑아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자영 씨의 뭔가 강의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글을 보면 단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라는 말을 그 피드백을 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저도 뭐 이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단단한 마음을 가지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민을 저도 한번 같이 해봤는데 결국에 제가 말하기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하면 스피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무대 위에서 목소리 발성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음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스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많이들 처음에는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무대 위에 매일 서는 사람이었지만 진짜 중요한 게 그게 아닌데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한 3년, 5년이 지나고 수백 번 무대에 서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여기서 말이 씹혔네. 다음부터는 여기서 말 씹히면 안 되게 발음 연습을 잘해야겠네. 처음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정말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의 눈빛이 수긍됐어. 저 사람의 눈빛이 변했어. 뭔가 기대감에 찼어. 뭔가 고개를 끄덕였어. 이런 순간이 언제지? 막 이거를 제가 상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그 사람의 말이 좋다는 건 그 사람의 생각이 좋다는 말과 동의어라고 저는 늘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단단한 나를 만들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 그 말의 핵심, 말의 핵이 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당신과 나는 다르다. 네, 이게 전 전제 조건이거든요. 당신과 나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이게 저는 말하기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타인이 나의 말에 아무리 거부를 하거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사실 내가 기가 죽거나 아니면 내가 말하는 걸 주저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저는 생각의 단단함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은 나의 말에 동의할 수 없지만 다른 누군가는 나의 말에 동의할 수도 있겠지. 네, 그렇게 생각을 정말 누구 하나의 어떤 반대되는 의견에 막 일희일비하지 않고 곧게 가져가는 게 저는 생각의 단단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키우는 게 아무래도 그 단단한 말하기를 하는데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어떤 흑역사를 가지고 왔는데 방송 활동할 때 유물입니다, 유물. 네, 방송 활동할 때 이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저 때는 정말 제가 아직 성숙하기도 전이었고 생각이 여물기도 전이었고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무대 위에서 진짜 좀 이렇게 냉정한 평가 이런 걸 매일 받았어요. 왜냐하면 형부가 하는 말과 우리 엄마가 하는 말과 내 친구가 하는 말이 다 달라요. 오늘 방송을 보고 생방송으로 모두가 방송을 보는데 저한테 오는 피드백은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저를 너무 혼란스럽게 했고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계속해서 뭔가 타인과 나를 비교하고 이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누구나 다 이런 시절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스스로 단단해지기 전까지는 세상에 처음 탁 나와서는 주변의 어떤 시선이나 뭔가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 속에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도 분명히 아름다웠을 텐데 저는 정말 자존감이 낮았던 것 같아요. 이때는 뭔가 스스로의 아름다움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 부족함만 바라보던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보다는 뭔가 멋있어 보이는 말, 사람들이 박수 쳐줄 것 같은 말,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허세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의 말하기를 돌아보면 저도 굉장히 부끄러운 말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잠깐의 그 경험을 하고 제가 나랑 맞지 않다 하고 빠르게 도망쳤어요. 그래서 전 도망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지 않아서 빠르게 도망치고 그래서 다시 저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취준생 시절에 처음에 이 총알 노트라는 걸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이제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장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어떤 노트인데 그 기자분들이 이제 장문 시험을 딱 이제 시험을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위에 한 문장만 보고 더 읽을지 말지를 결정한대요. 이 한 문장, 딱 그 첫 문장, 이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글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첫 문장만 딱 나오면 다음 문장 써지잖아요. 그것처럼 장문론 시험에도 이 첫 문장만 보고 결정한다고 해서 그 첫 문장을 수집하는 어떤 노트였어요. 총알 노트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총알처럼 후벼 팔 수 있는 어떤 문장을 수집하는 노트여서 기자 선배가 와서 알려준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전 좀 이상하게 쓰기 시작한 거죠. 저 국문학과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막 논설에서 되게 멋진 그런 한 문장을 막 쓰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문학 속에 있는 작품, 우리 엄마의 말, 친구의 말, 학원 원장 선생님이 해준 말, 이런 내 가슴을 움직인 문장들을 수집하고 그 아래 같이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저 때에는 뭔가 풀어낼 공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래 그 문장과 함께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저의 인생을 만들어준 굉장히 단단한 기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그 통에 이렇게 가득한데 그걸 꺼내서 가끔 봐요. 그러면 그때 저로 바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대학생 강의를 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강의를 하기 전에 그걸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때 나한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성공 기준, 세상의 어떤 시선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안에 서기 위해서는 그걸 사실 다 무시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 내가 거기서 어떻게 내 두 발로 서야 되는지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헷갈리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나만의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시간이죠. 이제 막 이런 거 써 있어요. 막 최자영의 적은 최자영이다. 막 이런 거 써 있고.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파우스트의 한 구절인데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니라.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제 취준생 시절을 꽉 잡아는 문장 중 하나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막 좋아하는 거 너무 많고 너무 빠르게 이거 했다가 포기하고 저거 했다가 포기하고 저는 냄비근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저는 정말 꾸준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 정말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방황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아직 못 찾은 걸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방황하는 시간이 있어서 뭔가 명확한 시간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다면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이라는 걸 저는 좀 저한테 정말 큰 위로가 됐던 그런 문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면접을 볼 때나 아니면 자소서를 쓸 때 이 노트만 쭉쭉 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도 굉장히 좋은 리추얼로 함께 하고 있고요. 내가 단단하게 나의 생각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퍼스널 브랜딩도 가끔 하는데 이제 퍼스널 브랜딩 할 때 많은 분들이 미래의 나를 상상을 하세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의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온 게 난 거예요. 내가 지금 앞으로 해갈 나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경험들, 해왔던 일들, 행동했던 것들이 결국에 나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하기 싫어서 이제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퍼스널 브랜딩 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본질적으로 해왔던 일이 뭔지 보세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거 없이는 다시 기반 없이 0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다정한 시선으로 나의 과거를 돌아봐주는 경험 필요하고 그 경험으로 저는 나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브랜드 컨설팅도 같이 하고 있는데 브랜딩을 할 때 사실 저희가 디깅한다고 하는데 그 브랜드의 과거부터 현재를 엄청나게 디깅을 해요. 그래서 뭐 그 대표님이 있으면 그 대표님의 첫 창업부터 지금까지 인터뷰를 다 봐요. 시기별로. 그럼 이게 생각의 변화가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뭔지를 발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내가 나에게 얼마나 주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늘 미래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다정하게 돌아봐주는 시간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노트들이 계속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 가족 지금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리추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의 지금 모든 생각과 말의 시작점은 이 노트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날 것의 이야기들이 여기 쌓여 가거든요.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말의 어떤 시작점이 되고 기록이 되고 나에게 어떤 뿌듯함과 성취감을 동시에 안겨주는 저만의 어떤 말을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기라는 건 결국에는 내 안에서 시작해서 바깥으로 표현하는 일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깥을 먼저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없으면 무대 위에 올라가시면 안 돼요. 그게 잘못이죠. 하고 싶은 말이 없는데 왜 올라가세요? 아,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으니 내려가겠습니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하지만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저는 분명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 지금 왜 살고 있는지 혹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진심으로 무언가를 대하고 있는지 이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시작해서 바깥으로 표현하는 일이고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결국에 언어의 자립을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딘가에서 들었던 멋진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만의 독창적이고 신선한 언어가 들렸을 때 와, 저 사람 말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언어로 나를 표현할 수 있을 때 저는 말을 잘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정말 좋아하는 언어들로 나를 소개하고 있는지, 나를 말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언어의 자립을 하기 위해서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뭐 문장 수집이나 필사 같은 훈련이 필요한 거죠. 요즘에 좀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언어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 없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가 이 언어로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떤 경험들을 표현할 수 없다면 그건 그냥 없는 것과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언어화한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정인 것 같고 그래서 명확한 언어로 내가 좋아하는 언어로 무언가를 표현해냈을 때 쾌감이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의 자립을 저는 모두가 다 개개인이 자신만의 언어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인의 시선과 언어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나만의 언어를 찾는 시간이 저는 나만의 어떤 글을 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다른 누구보다 내가 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즈니스 현장에서나 아니면 뭐 다양한 말하기 현장에서 사실은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내가 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어떤 나의 어떤 말가짐, 나의 말하는 태도를 만든 다음에 이제는 저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두 다리로 설 수 있는 일터에서의 말가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번째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한테 일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돈을 버는 거. 그쵸. 가장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거, 생계를 위한 거. 전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내 생계를 포기하는 삶은 너무 슬프잖아요. 저는 이 두 개가 건강하게 양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 저한테도 되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게 과연 나한테 뭔지 요걸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일터에서의 말가짐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우리가 일을 하면 어떤 회사에 보통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거나 공동체를 이뤄서 함께 무언가를 하는데 이 회사의 어원을 보면은 이 컴이 함께고 팡 해서 빵을 함께 나눠 먹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빵을 나눠 먹기 위해서 같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사실 협력하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 컴퍼니의 어원을 보면서 아 그러면 일터에서 내가 말하길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좀 해보면 저는 일터에서 제일 이제 좋은 어떤 해답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나답게 내가 나를 어, 너무 깎아내지도 내가 나를 너무 없애버리지도 않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것. 이게 저는 일터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나답게 일할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가장 나답게 세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 일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 읽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그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일을 도대체 얼마나 사랑을 해야 되는 걸까? 하지만 일이라는 건 너무 무서운 이빨을 가진 괴물이어서 내가 너무 일을 사랑하는 순간 나를 갉아먹는 괴물이 되는데 도대체 일을 어느 정도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걸까? 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너무 공감을 했거든요. 한 번은 일과 삶을 아예 분리시키려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총량으로. 그래서 제가 딱 그 회사를 퇴사하고 재입사한 다음에 일주일에 3일을 출근하는 그 계약을 하고서 이틀을 그러면 일을 쉬고 3일을 일을 하면 그 저희가 말하는 그 일과 삶의 분리 밸런스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단순하게 시간적인 총량으로도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단순히 뭔가 이렇게 굉장히 어, 이분법적으로 잘을 쓰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던 것 같고 저는 일이 단순히 회사 안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산적으로 하는 모든 걸 일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이드 프로젝트든 아니면 내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든 그래서 저는 아이와 함께하는 그 기록도 독립출판으로 이제 밀레니얼 패밀리의 탄생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가정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나 나의 생산적인 모든 것들을 나의 일로 정의 내린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쓸모,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세상에 증명해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 일터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 저는 비즈니스 말하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명료함이라고 생각해요. 명료하게 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하는 거. 설사 그게 상대방에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팀장님이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하는 게 저는 그 비즈니스 말하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료함이 어떤 명료함이냐면 맥락이 명료해야 되고요. 그리고 목적이 명료해야 되고 내가 말하는 메시지가 명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9년 동안 정말 비즈니스 입찰 현장에서 말을 해온 그 사람으로서 결국에는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건 정말 뾰족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메시지화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난 던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말을 하는가?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상황을 아는 거. 이 상황이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이고 이 판이 어떤 판이지? 비즈니스 판에서 내가 말을 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는 게 이제 명료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결국에는 그 메시지를 찾는 게, 저는 제 친구가 항상 저랑 같이 이제 공동대표로 필로스토리 하고 있는 친구가 저한테 언니 앞에서는 한 문장으로 말 안 하면 혼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원포인트 메시지가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비즈니스 현장에서 말할 때는 뭐 보고서를 쓰든 아니면 뭐 10분 발표를 하든 30분 발표를 하든 딱 한 문장만 누군가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 말을 들은 사람이 딱 한 키워드만 기억할 수 있다면 뭘 남길 것인가.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보고서 쓸 때 뭐 기획서 쓸 때 막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서, 그래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물어봐요. 그 담당자한테. 그러면 이렇게 말로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잖아요. 그거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걸로 이제 원포인트 메시지를 잡고 모든 앵커가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말하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명료함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타인을 배려한다고 해서 애둘러 말하는 게 오히려 저는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더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나쁜 짓이에요. 그거는 일을 두 번 시키는 행위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무조건 명료한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메시지가 명료하고 맥락과 목적이 명료한 것이지, 뭔가 말하는 태도가 거만하다거나 오만하다거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태도는 정중하지만 명료하게. 이게 저는 비즈니스에서 가장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수사학회에서 교육이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철학자들이 이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시민들에게 교육을 했던 그런 글들이, 책들이 담겨 있는, 지혜가 담겨 있는 학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수사학과 시학이라는 책을 썼고요. 말을 잘하려면 혹은 설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위대한 철학자가 이미 많은 글들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간은 말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할 줄 알아야 한다. 게다가 인간이 자신의 육체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 한다면, 인간이 말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할 것이다. 말의 사용은 인간에게 육체의 사용보다도 고유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거를 문장을 읽고, 제가 기존에 그냥 뭐 입찰 현장에서 말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에는 그냥 이미 말을 잘하는 분들이 저한테 왔어요. 말을 더 잘하고 싶은 분들이. 내가 말하기에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그냥 말하기를 포기해버리세요. 재능이 없어. 다른 이야기 도구를 난 활용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기록상점이라는 공간을 오픈하고 필로스토리를 창업하고 브랜딩 씬에 오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다른 이야기 도구, 예를 들어 음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글일 수도 있고 만화일 수도 있고, 다른 이야기 도구를 가진 분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말을 왜 잘해야 돼요? 말을 꼭 잘해야 되나요? 처음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게요. 말을 꼭 잘해야 될까요?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보고는 말을 꼭 잘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말하기, 이건 누구에게나 분명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나한테 어떤 좋은 일터가 뭘까, 나한테 좋은 일자리란 뭘까를 생각해 보면,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나만의 기준이나 나만의 가치관이 개인이 있는데, 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하기의 가장 기본 전제가 우리는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일터에서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팀장이든 혹은 내가 사원이든
왜 내 말을 이해 못해? 이렇게 저도 물론 그런 실수를 종종 하지만 왜 이거 도대체 왜 몰라? 라고 사실 하는 상황은 처음부터 그 이해관계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구나 자신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좋은 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터에서 더 나아가서 올바른 관계를 위한 말가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어느 날은 집에 돌아가는데 갑자기 막 너무 공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짜 누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 어른의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막 했어요. 그때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던 시기였고 혼자서 뭔가 떠드는 일을 많이 하는 시기여서인지 어른의 대화를 나누고 싶다. 정말 고프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어른의 대화가 뭘까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나의 어떤 생각이나 관점이 있는데 서로 다르니까 당연히 이걸 인정을 하니까 그래서 이걸 나누는데 두려움이 일단 없는 거. 그래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과의 대화. 그리고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듣는 게 인색하지 않고 그럴 수 있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 이런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은 또 솔직하게 하는 게 저는 더 깊이 있는 대화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점은 솔직하게 물어보되 또 이렇게 물어보고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물어봤으면 경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솔직하게 물어봤으면 그거에 대한 대답은 정말 진심으로 경청을 해주고 이 모든 게 저는 무례하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뭔지 궁금해하면서 서로의 어떤 열린 마음으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근데 저는 이건 이런 것 같은데 어떠세요? 라고 정말 깊이 있게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었는데 이런 무례하지 않은 태도로 상대방을 배려한 대화. 이게 우리 어떤 일상의 기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일잘러의 말하기라고 해서 그 강의를 이제 5주차짜리를 했었는데 그때 사실 했을 때 저의 목표는 이거였어요. 모두가 다 어른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모임을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어른의 대화가 저는 우리 공동체 속에 함께 존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했던 질문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지? 나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지? 이거를 저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묻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구나 다 인생에서 이 질문들이 한 번씩 찾아오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주 주기적으로 아주 잘 찾아오는 질문이고요. 그때 저한테 굉장히 큰 힌트를 줬던 학문이 수사학이라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런 철컹철컹 이 수사 아니고요. 네, 영어로는 레토릭이라고 해서 서양의 어떤 철학자들, 그 동양에서는 맹자, 공자와 같은 철학자들의 말과 글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학이라는 걸 보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화롭게 가져가는 지혜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말이라는 어떤 한 단어를 제 안에서 길어 올린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말의 앞과 뒤는 생각과 행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공허한 시절에 저를 꽉 잡아준 그런 학문이었고요. 그 당신은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라는 책에 여기 수사학회 같이 나오는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김정현 교수님이 책을 선물로 주셔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책이 그 읽는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선물 받았을 때는 이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가 여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감탄하면서 막 밑줄을 치면서 읽었는데 이소크라테스라고 과거에 최초의 수사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시대의 스피치 강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 수사학 교육을 가르쳤는데 플라톤은 늘 이 수사학을 비하했어요. 예. 왜냐하면 수사학자들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 따라서 상대적 진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플라톤 아시죠? 이데아 절대적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걸 인정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대립적인 그런 철학자이고 그래서 플라톤은 그 철학 위에다가 이제 수사학을 쌓으려고 했고 이제 이소크라테스라는 교육자는 그 상황에 맞게 맥락에 맞게 요렇게 이제 교육을 했던 사람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쯤 되면 이소크라테스의 교육이 단순히 말의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시민 교육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말의 교육이라고 해서 논쟁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 생활 능력까지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근데 제가 이 문장을 읽고 정말 소름이 돋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늘 말하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다움을 찾으세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맨날 저한테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기술을 막 알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저 EBS에서 이제 12강으로 강의도 했었는데 항상 앞단에는 나다운 말하기란 뭘까요? 이걸 항상 넣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근데 난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데 근데 과거에 이소크라테스가 이미 했더라고요. 너무 소름이 돋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의 교육이라고 하면 이기는 말하기 뭐 이게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단어가 이기는 말하기. 근데 이기는 말하기가 저는 싫은 거예요. 뭐꼭 이겨야 하나? 가끔 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정체성을 찾고 결국에는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교육하는 게 제대로 된 말하기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게 좋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브랜딩의 영역을 보면은 제가 비마이비라는 이제 브랜드 커뮤니티를 파운딩 멤버로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해오면서 다양한 브랜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 브랜드에 대한 시선이 점점점 이렇게 쌓였는데 브랜딩은 결국에 나다움을 찾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나부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저는 제가 브랜딩을 잘 알기 전에 이 스토리라는 거 하나만 보고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려고 이 씬에 왔는데 이 보면 볼수록 제가 브랜딩 씬으로 온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정말 너무 찰떡같이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딩은 결국에 나의 정체성을 재정의 내리는 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거 아니고 진짜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어떤 재정의 그 일을 기반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일을 확장되어 온 걸 보면은 말에서 시작을 해서 이야기로 확장이 돼서 지금 또 브랜딩이라는 신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제가 또 쓴 그 문장 수집 노트에도 제가 오늘 가져온 거에도 있는데 이제 똑같아요. 그 이제 당신은 어떤 말 하고 있나요? 라는 책을 읽고 제가 여기 문장을 수집하고 그 밑에 쓴 생각인데요. 말하기를 왜 잘해야 하는가 생각해보면 그 본질의 이유는 타인에게 이해받기 위해서다. 반대로 말하면 타인의 정확한 상황을 알고 서로의 생각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말하기는 절대 혼자서 성립할 수 없다. 상호작용이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나아가고 연대하고 함께 살아가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을 여기에 이제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 문장 결국에 말하기는 공동체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그 가치관이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시간들과 제가 했던 공부들과 연결이 되면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진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정확하게 칼같이 지금 나다운 말하기는 결국 나에서 이제 공동체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단계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 제가 느꼈던 중요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단단한 나를 만드는 말가짐, 일터에서 배우고 깨달은 말가짐, 올바른 관계를 위한 말가짐. 이게 지금 이제 책을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 책의 챕터거든요. 그래서 이 챕터별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이제 말가짐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다움으로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뭔가 기본이 되는 정말 나의 생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터를 시작해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을 계속해서 곁에서 돕고 싶고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